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10월 11일 정신건강의 날로 기념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조기 질환 발견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첫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나라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신질환 범죄가 늘어나고 건강한 정신이 더욱 소중해지는 요즘, 대한민국이 정신건강 지키기에 진심이 된 그 시작과 변천사를 오늘의 썰복다리에서 풀어보겠습니다. 2021년 실시한 우리나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일상이 만연했던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삶의 풍경은 우리 국민들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국민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전문가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은 12.1%에 불과했는데요. 이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선뜻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까지 병원 문턱을 넘기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용기 내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 증상은 여러 정신건강 문제 중 우울증이었는데요. 우울증은 이집트 파피루스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인류와 오래도록 함께해온 정신질환 중 하나입니다. 초창기 서양 의학계에서도 정신질환 치료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마귀가 들었다고 생각해서 주술로 치료하거나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 일명 바보배에 태워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며 그 안에서 죽게 하는 방식으로 평생 격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보배는 현재 세계 최초의 정신병원으로도 불리고 있죠.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수용소에 장기간 격리하거나 온천욕을 하며 휴식 취하기 또는 최면술 정도의 치료 방법이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의학계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 치료에 잘 듣는 약물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정신질환 약물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초부터 이어졌는데요. 모카시유와 같은 강력한 설사제를 주는 치료가 성행하는가 하면 아편류가 치료 약물로 사용되기도 했죠. 물론 심각한 중독성이 알려지며 더 이상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생약으로 만든 약물 외에 합성약품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은 1832년 독일 기센대학의 화학교수 유스투스 폰 리비이에 의해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강력한 진정작용의 수면제 기능을 갖춘 클로럴 하이드레이트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때 발명된 클로럴 하이드레이트는 유명한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도 복용한 적이 있다고 친구와의 편지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1950년에는 프랑스의 제약회사 롱플랑이 강력한 중추신경계 안정제인 클로르프로마진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약의 효과로 1955년 전국 정신질환자 수가 55만 명에 달하던 미국은 1970년에는 33만 명, 1980년에는 15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치료를 시도해왔던 미국.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 정신건강 복지의 시작은 1961년 1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가운 흙바람 불던 서울 중곡동 부지에 국립정신병원 건립을 위한 첫 삽이 뜨여졌는데요. 이날이 바로 우리나라가 정신건강 치료 불모지에서 정신건강복지국가로 첫 발을 뗀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병원의 설립은 정부가 주관하는 국민 마음건강 돌보기의 초석이 되었고 1970년대에는 그 위에서 다양한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방법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1975년에는 국내 최초로 심리극 치료 방법이 도입되었고 1976년에는 국내 최초로 낮에도 병동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1984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민 마음건강 돌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보건복지부 전신인 당시의 보건사회부가 국가적인 정신질환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으며 이듬해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정신질환 역학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의 역학조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87년 정부는 OECF 차관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요양시설 수는 전국 52개소에서 65개소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수준이어서 해외 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이용해 엔화를 지원받아 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죠. 이는 어려운 나라 살림에도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의 노력으로 고도의 집약적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이듬해인 1988년 개발도상국의 꼬리표를 떼고 OECF 차관에서 당당하게 졸업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세계은행의 기금 졸업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 4,080달러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우리나라는 1988년 이를 달성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절을 거쳐 1990년대에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정신건강복지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1996년 12월 31일부터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행정적으로 더욱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죠. 1998년에는 정부가 정신보건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국민 마음건강 돌보기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국민 가까이에서 마음건강 돌보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각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겨난 것도 이때부터인데요. 최초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 성동, 서울 성북, 강원 춘천, 울산 남구 이렇게 4개소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전국 260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활짝 열려있죠. 2004년에는 국립서울병원의 의료부 소속으로 정신보건연구과가 신설되고 근거를 기반으로 한 국가정신건강사업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는 공공정신보건사업단 발족, 사법정신건강사업, 북한 이탈주민 정신건강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신건강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건강 관련 서비스가 세분화되기 시작했죠.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심리지원, 2015년 메르스 피해자 심리지원 등 기본 정신건강복지뿐 아니라 주요 재난 발생 시 긴급 심리지원 활동까지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신건강의 소중함이 커지는 사회에서 국민 정신건강 돌보기에 진심이 된 우리나라는 2016년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름 바꾸고 국민 행복을 위한 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신설되었고 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교육과 등으로 개편해 체계적인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죠. 코로나19라는 범국민적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단을 설립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와 대국민 심리지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마음 건강을 돌보고 챙길 수 있도록 각 시군구 지역마다 한 곳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전문가 상담 및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 노년층에 맞는 맞춤형 상담은 물론 미술치료, 상담치료도 가능한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속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신청 가능한데요. 상담은 직접 센터에 찾아가는 방법과 인터넷 상담은 물론 내가 있는 곳으로 방문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마음 건강이 고민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년 세대를 위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이제 막 사회로 발돋움하는 자립준비 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기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 심리 상담비의 90%를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이니 전문 심리 상담을 앞두고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꼭 이용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용하려고 마음먹기까지가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했던 사람의 후기를 살펴보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마음 같아서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상담 비용도 비싸고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서 일단 마음건강복지센터를 선택했다. 내가 방문한 센터에서는 일반 상담의 경우 주 1회 1시간씩 총 3회 이용 가능하고 이후 상담을 받고 싶다면 센터에 정식으로 등록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센터에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면 센터나 보건소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기 등록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몸만큼이나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목이 아파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기록이 남는 것과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없다. 담당 상담사는 내 나이 또래와 비슷하게 보였고 솔직히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버거워하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고마웠고 무엇보다 상담 내용 이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 것은 상담센터로 가는 과정이었다. 무기력함에 의욕 없이 쉽게 지치던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상담 일정을 잡고 제 시간에 방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력한 생활을 깨는 작지만 큰 계기가 되었고 이 상담을 계기로 나는 무기력함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사람 누구든 이곳을 한 번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용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이야기를 털어낼 곳이 필요한 사람들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바로 가보기가 무서운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어딘지 부담스러운 병원에 가보기 전 워밍업용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나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포함.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이용해본 결과 이곳은 무엇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이야기 털어놓을 곳이 필요한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에 바로 가기 무서운 사람, 워밍업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 전문의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상담에 따라 지역 전문병원으로 인계해주거나 치료를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하니 마음 건강을 돌보고 싶은 분들 또는 나의 마음이 지금 건강한지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이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의 시작은 다른 나라보다 늦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국민 정신건강 돌보기에 진심이 된 우리나라. 코로나19 등 사회적 대변화의 시기를 거치며 건강한 정신이 더욱 소중해지고 있는 요즘, 국민들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내 마음 건강을 체크해보는 것부터가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서로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마음을 건네는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 썰복달이었습니다.